저는 이정호입니다. 올해로 75살이죠. 평생을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 바친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쓰며 지내고 있어요. 아침 6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5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난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요.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흰머리와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고 있어요. 학자의 품격이라는 걸 잃고 싶지 않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죽 한 그릇으로 해결합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식사 후엔 바로 서재로 향합니다. 이곳이 제 세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00권이 넘는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평생 모은 고전문학 서적들이에요. 오늘은 조선 후기 문학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보다는 여전히 만년필이 손에 익어요. 종이 위에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외아들 정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점심 드셨어요? 응, 라면으로 간단히 했다. 또 라면이세요? 며느리가 반찬 해다 드릴게요. 괜찮다. 귀찮게 하지 마라. 사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제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책갈피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찍힌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수진.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학생이던 시절의 연인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맑은 눈동자, 모든 게 그때 그대로였어요.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요?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죠. 수진의 부모님은 가난한 문학도인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집안이 정해준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몇 년 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지만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사진을 다시 책갈피에 넣고 책장을 닫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오늘은 그 시절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연애, 결혼, 취업, 모든 게 제가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세상이더군요. 때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저 혼자만 뒤처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적막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문득 아내가 그립고 수진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커피도 괜찮거든요.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서더군요. 혹시 이정호 교수님이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꽤 잘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혁이라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앉으시죠. 저는 그를 앞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민혁은 커피를 주문한 후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20년 전에 교수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보니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강의실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민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의 고전문학 강의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소설론에 관한 수업.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옛 제자가 찾아와서 강의를 기억해 준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때 말씀하신 춘향전 해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춘향이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계급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다니 정말 열심히 들었나 봅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문학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민혁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거든요. 제 가르침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뭘 하고 계신가요? 작은 문화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문학 정신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배운 걸 실생활에 적용하고 계시는군요. 민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했어요. 교수님, 저희 회사에서 고전문학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혹시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민혁은 일어서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매너도 좋았어요. 그가 떠나고 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좋은 청년이네요. 20년 전 제자라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민혁은 달랐어요. 스승을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여전히 존경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요즘에는 이런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혁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제 강의를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민혁이 다시 찾아올까요? 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왔나요? 교수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민혁은 봉투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겉표지부터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조선 후기 문학 연구 초판본입니다. 교수님이 30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은 제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낸 학술서였어요. 지금은 절판되어서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책이죠.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 책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건데 몇 달 동안 고서점을 뒤져서 겨우 찾았습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제 젊은 시절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걸 정말 고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찾아서 선물해 준다니 학자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사설 시조 해석 부분은 다른 학자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아,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군요. 물론이죠. 교수님만의 독창적인 시각이었어요. 기존 학설을 뒤엎는 혁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민혁의 말에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 당시 제 이론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기존 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론이 옳다는 게 증명되었죠. 요즘 젊은 학자들은 이런 깊이를 모르죠. 겉핥기식 연구만 하고. 맞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의 깊이가 있어요. 민혁의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진정한 학자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모든 게 빨리빨리 성과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교수님의 학문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하나의 작품을 몇 년씩 연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학문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죠. 요즘 학자들은 논문 편수만 늘리는데 급급하잖아요. 교수님처럼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분이 드물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민혁은 정말 학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자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죠. 민혁 씨는 정말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교수님께 배운 덕분입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민혁과 학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전 문학에 대한 그의 이해도가 정말 깊었어요. 웬만한 전공자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학문적인 대화를 나눌 상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들도 바쁘고 동료 교수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민혁이 떠나고 나서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죠. 밤새워가며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던 거울을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늙었지만 아직 학자로서의 자부심은 살아있어요. 민혁 같은 사람이 제 학문을 인정해주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정말 좋은 청년이네요.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고 스승을 존경할 줄도 알고 요즘 보기 드문 인재 같았어요. 주말이 되자 아들 정민이와 며느리 수정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일상적인 방문이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며느리 수정이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음식을 해다 주거든요. 고마운 며느리죠. 아버지 요즘에 특별한 일 없으세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별일이야 있겠나? 그런데 마침 민혁 이야기를 해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옛날 제자가 찾아왔다. 제자요? 누구요? 최민혁이라는 친구인데 20년 전에 내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미리 오겠다고 연락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민혁이 들어오자 정민이와 수정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첫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제 아들 정민이고 며느리 수정입니다. 민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매너가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민혁입니다.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정민이는 악수를 받으며 민혁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수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혁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수정이 질문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문화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문학 정신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혁과 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전문학 프로젝트 자료를 가져왔어요. 민혁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오, 이렇게 자세히 준비하셨군요. 자료를 살펴보니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고전소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었어요. 교수님의 자문이 꼭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자세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좋은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수정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민혁 씨 회사 이름이 뭐예요? 문화기획 드림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수정의 질문이 계속되자 민혁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정아, 왜 그렇게 캐묻나? 저는 며느리의 태도가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묻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수정은 대충 넘겼지만 민혁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민혁이 돌아간 후 수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무 완벽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예의 바르고 좋은 청년이잖아. 그게 더 수상해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수정의 말에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수정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나타났잖아요. 자식들이 뭘 안다고 그래? 민혁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겨우 한두 번 만나본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의심하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분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뭐라고? 민혁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순수하고 학문적인 청년을 사기꾼이라니? 세상을 너무 의심 많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수정의 말이 맞을까요? 민혁이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민혁의 눈빛은 정말 순수했거든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도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수정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민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좋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제 생일이거든요. 교수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생일이라니. 가족도 있을 텐데 저와 함께 보내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축하드려야겠네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기분이 좋아졌어요. 교수님,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항상 혼자였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동정심이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군요. 그럼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민혁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고맙습니다. 저도 민혁 씨를 만나서 기뻐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민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너무 늦었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민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왜요? 민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제가 교수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민혁이 한 걸음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하셨나요? 교수님을 사랑해요. 처음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었는데 만날수록 더 깊은 감정이 생겼어요. 민혁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민혁 씨, 이게 무슨...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교수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 인품,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혁 씨,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민혁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75세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이야. 게다가 남자에게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는 게 오래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민혁 씨 마음은 고맙지만 시간을 주세요. 저를 천천히 알아가 주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거절 안 하시는 거예요? 거절도 수락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민혁이 돌아가고 나서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더군요. 사랑한다고요? 정말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민혁의 눈빛은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정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다던. 혹시 정말 연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혁의 떨리는 손, 촉촉한 눈빛, 모든 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5세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누구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한 남자로서의 사랑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민혁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간절한 눈빛,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혹시 이게 운명인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건 젊은 시절 첫사랑 수진과 헤어진 아픔을 달래주는 선물인 걸까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7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수정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님, 민혁이라는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또 그 얘기야? 수정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수정이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뭔가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이 사람 회사 정보를 찾아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 문화기획 드림이라는 회사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최근에 한 거예요. 수정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민혁이 회사를 오래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상한 건 이 회사 주소로 가봤는데 허름한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아버님, 강남 대치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구로구 원룸이에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민혁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정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최민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까 3년 전에 사기 의혹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어요. 사기? 네, 투자 사기였어요. 다행히 기소는 안 됐지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민혁이 사기꾼인 건가요? 아버님, 그 사람이 뭘 노리고 접근한 건지 몰라요.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적 없다. 그럼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버님 재산이나? 수정아, 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민혁이 저를 속인 건가요? 아버님,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일단은 조심하세요. 수정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민혁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 간절한 눈빛이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수정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회사 주소를 거짓말했다는 것, 그리고 사기 의혹까지.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섣불리 추궁했다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혁이 연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혁 씨. 왠지 어색했습니다. 수정의 말이 자꾸 떠올라서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어젯밤 제 고백 때문에 부담스러우신가요? 민혁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교수님, 저 진심이었어요.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다시 간절해졌어요. 어제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민혁 씨, 혹시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나요?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교수님 자문도 받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잘못 조사한 건가요? 사무실이 대치동에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정의 조사가 맞다면 말이에요. 혹시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민혁은 당당했습니다. 정말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을 믿고 싶었지만 수정의 조사 결과가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설사 민혁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만은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생 말년에 이런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높은 책장 위에 먼지 쌓인 책들을 내리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편지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 5년 전 아내가 정리해뒀던 것들이더군요. 하나씩 살펴보니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학회에서 온 공문들, 옛 동료들의 안부 편지.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낯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신인란을 보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수진,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50년도 더 된 편지였을 거예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정호야,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편지를 읽으면서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죠. 수진과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셔. 가난한 문학도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미안해, 정호야. 정말 미안해. 그때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 왜인지 몰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해.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야. 편지 말미에는 결혼 후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수진. 결혼해서 성이 바뀐 거였어요. 최수진. 최씨 성을 가진 거였군요. 문득 민혁의 성이 생각났습니다. 최민혁.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시집가는 집 남자분은 학자래. 그것도 문학 쪽 일을 한다고. 아이러니하지? 내가 사랑했던 문학도가 아닌 다른 문학도와 결혼하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 결혼한 남자가 문학 연구자였다니. 그럼 혹시 민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세상에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한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 잘생긴 얼굴, 맑은 눈동자. 문득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요. 민혁이 수진과 닮은 게 있었어요. 눈매가 비슷했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 민혁이 수진의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민혁 자신도 모르는 걸까요? 어머니의 첫사랑이 저라는 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정의 조사 결과, 민혁의 거짓말들, 그리고 이제 이 편지까지. 모든 게 우연일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민혁을 다시 보고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보면서 그날 오후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민혁 씨, 시간 되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민혁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가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민혁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수진이었어요. 제 첫사랑 수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혹시 결혼 전 이름은 이수진이 아니었나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혁은 수진의 아들이고 저를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민혁 씨, 처음부터 다 알고 온 거군요. 민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민혁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했는지, 왜 제 과거 강의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고백했던 사랑, 그것까지도 거짓말이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수정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혁이라는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수정이 파일을 테이블에 펼쳐 보였습니다.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보세요. 민혁의 진짜 이력이에요.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사기, 투자 사기, 여러 번 고발당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 사진 좀 보세요. 수정이 보여준 사진에는 민혁이 다른 노인들과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민혁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전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고요.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저도 그중 하나였던 건가요? 아버님도 타겟이 된 거예요. 혼자 사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수정아,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정은 계속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다 계획된 거라고요.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깜짝 놀랐습니다. 민혁의 고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웃집 할머니가 들었대요. 그날 밤 현관에서 큰 소리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어요. 온 동네가 다 알게 된 거네요. 아버님, 그 사람 수법이 항상 그래요. 외로운 노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마음을 얻은 다음 그만해, 수정아. 화가 났습니다. 제 감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다니. 아버님은 속고 계신 거예요. 그 남자가 진짜 사랑할 리 없잖아요. 왜 없어? 나이 차이가 난다고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뭘 안다고 그래?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정이 제 감정을 부정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재산이 걱정되는 거 아니야? 순간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잖아. 내가 민혁이한테 속아서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상처받을까봐. 상처는 무슨 상처야? 나이 들어서 사랑받으면 안 되나? 둘 다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님, 정말 그 사람이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그래, 믿어. 민혁이 눈빛은 거짓말할 수 없어. 아버님.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뭘 확인한다는 거야? 민혁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따져볼 거예요. 수정아, 그러지 마라. 안 돼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수정이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며칠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수정이 나간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혁이 저를 속인 걸까요? 그 간절한 고백도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어제 수진의 편지를 발견한 일을 생각하니 더 복잡해졌어요. 민혁이 수진의 아들이라면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민혁을 불렀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둡네요. 민혁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민혁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민혁 씨, 어머니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제 첫사랑이었어요.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편지를 발견했어요. 50년 전 수진이가 보낸 편지를. 민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저에게 접근한 거죠? 대답해요, 민혁 씨.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졌어요. 민혁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민혁 씨 왜 그랬어요? 무슨 목적이었어요? 민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가요? 네,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이 있다고. 이정호라는 교수가 있다고. 수진이 저를 기억했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교수님을 그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였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였어요.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첫사랑이 아니라 이정호라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민혁 씨, 교수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네,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 차이 따위 상관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5세에 다시 결혼을 한다고요? 민혁 씨,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저 진심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프로포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정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떠난 지 5년. 외로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혁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 정민이와 며느리 수정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나 재혼할 생각이다. 정민이와 수정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이와 결혼하려고 한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요. 사기꾼이 아니야. 수진이 아들이야. 수진이요? 내 첫사랑이었던 수진이 말이다.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일, 민혁이 수진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님, 그렇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실 거예요? 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안 돼? 내 인생인데.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30살 연하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랑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랑이야. 아버님, 속고 계신 거예요. 속는 게 아니야. 민혁이는 진심이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이는 아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고, 수정이는 계속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겠어요. 수정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집안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수정아, 그러지 마라. 정민이가 말렸지만 수정은 듣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안 올 거예요. 수정이 나가 버렸습니다. 정민이도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혁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사랑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 씨 결혼해요. 정말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반대하지만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5세의 새 출발이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수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또 뭔 소리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번엔 진짜예요. 민혁의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찾았거든요. 수정이 펼쳐 보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학진 교수 표절 사건이라는 신문 기사였어요. 이게 뭐야? 민혁의 아버지 최학진이요. 30년 전에 논문 표절로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학진이라는 교수가 다른 학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학계에서 매장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수정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표절당한 논문의 원래 저자가 아버님의 은사였어요. 김태수 교수님. 김태수 교수님. 제가 대학원 시절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죠.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었지만 그리고 이 사건을 폭로한 사람도 아버님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바로 아버님이에요. 뭐라고? 30년 전 아버님이 쓴 논문이 있잖아요. 조선 후기 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그 논문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쓴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에서 아버님이 최학진 교수의 표절을 지적했어요. 김태수 교수님 논문과 너무 유사하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버님 논문 때문에 최학진 교수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대학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거든요. 그래서 최학진 교수는 그 후 술에 빠져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민혁이 고등학생 때였다고 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민혁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네요. 아버님, 민혁은 복수하러 온 거예요. 복수? 자기 아버지를 파멸시킨 아버님에게 복수하려고.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하지만 수정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표절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야. 아버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민혁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30년 전 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최학진 교수의 논문을 읽고 김태수 교수님 논문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고민 끝에 제 논문에서 그 사실을 지적했었죠. 학자로서의 양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었다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을 만났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민혁 씨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최학진 교수님이죠? 민혁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30년 전 일을 알게 되었어요. 민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최학진이에요. 민혁 씨.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뭐라고? 교수님 때문에 아버지는 학계에서 매장되었고 그 충격으로 술에 빠져 죽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민혁 씨, 표절은 잘못된 일이야.
나는 학자로서 할 일을 한 거예요. 학자로서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요? 그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실수 하나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을 만나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불안.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민혁이 갑자기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교수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겠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실 저는 교수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교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결혼하겠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복수를 하려던 거죠? 교수님이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어요. 명예를? 결혼식 당일에 모든 걸 폭로할 예정이었어요. 교수님이 저 같은 젊은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한다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하지만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교수님을 알수록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민혁 씨, 교수님은 그냥 학자로서 옳은 일을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교수님을 원망했던 거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민혁의 완벽한 연기, 치밀한 계획,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럼 지금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정말 복수를 포기한 건가요? 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도 거짓말이었나요? 민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혁 씨,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취소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대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나를 그리워했나요? 민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수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어머니가 가장 후회한 게 교수님과 헤어진 일이었어요. 집안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수진이 저를 그리워했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혁 씨, 어머니 묘소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왜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모시고 가겠어요. 그날 오후 수정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이 모든 걸 고백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 정말요? 응,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수정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다행인 걸까요? 아니면 아쉬운 걸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묘한 아쉬움이 더 컸어요. 며칠 후 민혁이 약속대로 저를 수진의 묘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어요. 묘비에는 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연인,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어머니,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민혁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이제야 왔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교수님, 어머니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민혁이 묘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한 후에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 학자라고 하더니 인품은 최악이었어요. 특히 교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심했죠? 내 이야기가 나오면요? 어머니가 무심코 교수님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광분했어요. 질투심이 대단했거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표절 사건이 터졌을 때 어머니를 더 괴롭혔어요. 내 옛날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쟤 때문에 수진이 고생했다니. 어머니는 그때부터 더 아파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교수님이 원망받는다고. 수진이가 그랬나요? 네, 자기가 교수님을 떠난 게 잘못이었다고. 그때 용기를 내서 함께 도망갔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도 저도 그 시절을 후회하고 있었군요. 아버지는 교수님을 평생 원망했어요. 자신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만 탓했죠. 그래서 당신도 나를 원망한 거군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교수님 욕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민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교수님을 원망했어요. 유언도 그거였어요. 이정호를 용서하지 마라.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네요. 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했어요. 민혁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수진이가. 어머니는 교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마음만은 교수님께 있었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이 지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복수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어머니 말씀은 무시하고 아버지 유언만 생각했어요. 그럼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민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학자로서의 품격도 있고 인간적으로도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제게 보여주신 순수한 마음,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람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요? 민혁 씨. 어머니도 그런 교수님을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민혁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제가 교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 그건 처음엔 거짓말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어요. 정말요? 네, 교수님을 알수록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랑도 의미가 없겠죠? 왜요?
시작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저를 믿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진심이었다고 해도 처음이 거짓말이었다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민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일주일 후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만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슨 자료요? 아버지에 관한 진실이에요.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걸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서류 가방에서 낡은 편지들과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에요. 일기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정호 교수의 지적이 맞다. 나는 김태수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 들켜서 다행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표절 사실을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이정호에 대한 질투심이었다. 그가 가졌던 것을 빼앗고 싶었을 뿐이다. 민혁 씨, 이건 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수님에 대한 질투심으로 결혼한 거였죠?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혁이 다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쓴 편지였어요. 당신이 정호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정호는 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건데 왜 그 사람을 원망해요? 수진이 저를 변호해주고 있었군요. 어머니는 끝까지 교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셨어요. 그랬군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혁이 마지막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민혁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끝까지 저를 사랑했다니? 민혁 씨, 그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아버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복수할 이유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데. 민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됐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민혁 씨, 그런데 지금 당신 마음은 어떤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 대한 감정 말이에요. 민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요? 처음엔 복수 때문에 접근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진심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네, 제 감정이 복잡해요. 교수님을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네,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 말이에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날 이후 민혁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혁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수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교수님께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혁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허전한지 깨달았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네, 교수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혁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진중해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혁 씨 생각도 하고, 수진이 생각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혁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저를 사랑하나요? 네, 확신합니다. 처음에 거짓말 때문에 제가 믿기 어렵다는 걸 아시죠? 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민혁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언제부터 진심이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부터였나요? 교수님이 제게 첫사랑 얘기를 해주셨을 때부터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왜 그때부터였어요? 교수님 눈에서 진짜 사랑을 봤거든요. 50년이 지나도 첫사랑을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는 모습?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순수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수를 포기한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교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혁 씨,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혁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운명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첫사랑과 아들이 사랑하게 되다니. 그러게요. 처음엔 복수하려고 왔는데 사랑하게 되었으니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할 게 더 있어요. 또 뭔가요? 사실 제가 교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더 예뻐하셨어요. 나를 닮았다고요? 네, 젊었을 때 교수님 모습과 제가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신기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그리워하며 아들에게서 제 모습을 봤다니? 어머니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호를 닮아서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더 그리워한 거군요. 네, 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교수님을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사랑, 민혁의 사랑,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가족들 반대도 심하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게 좋겠어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면서. 네, 교수님. 그날부터 민혁과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혁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 제사 때 함께 가실래요? 제사요? 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으세요? 생각해보니 수진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좋아요. 함께 가죠. 수진의 제사에서 저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인사드리네. 민혁이 잘 키웠구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50년 만에 수진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혁과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책을 한 권 써보시는 게 어때요? 책을? 네,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같은.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특별할 게 뭐가 있다고? 있어요. 50년간의 학문 여정, 수진이와의 사랑,
그리고 저와의 만남. 민혁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물론이죠. 진정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날부터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마지막 논문으로 정했어요. 첫 번째 장은 수진과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순수했던 사랑, 헤어져야 했던 아픔. 두 번째 장은 학자로서의 삶이었어요. 연구에 대한 열정, 제자들과의 추억. 세 번째 장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과 가족 이야기. 네 번째 장은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은 민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 오해와 갈등,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사랑.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민혁은 제 옆에서 늘 도움을 줬어요. 컴퓨터 작업도 도와주고 문장도 다듬어주고. 교수님,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써보세요. 어떤 부분을? 수진이와 헤어질 때의 심정이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민혁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편 며느리 수정이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민혁을 극도로 경계했었는데, 아버님, 민혁 씨가 정말 달라졌네요. 그래? 네, 처음엔 뭔가 가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버님을 아껴 하는 게 보여요. 수정이도 민혁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민혁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책을 다 쓰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민혁이 출판사와 연결해줘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어요. 책 제목은 황혼의 재혼 -75세 교수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출간 기념회도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예전 제자들, 동료 교수들, 그리고 가족들. 교수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벌써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이야. 책이 나온 후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민혁과 함께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민혁 씨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 차이는 신경 안 쓰세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방송 후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민혁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수진이 어머니를 찾아가 볼까요? 어머니를? 네, 살아계시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살아있다고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시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수진을 만날 수 있다니. 다음 주 토요일 민혁과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수진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야? 수진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기억하는 걸까요? 정호야. 정호야, 정말 너야? 놀랍게도 수진이 저를 알아봤어요. 수진아, 나야. 정호야. 어떻게 여기에?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안해, 정호야. 그때 같이 도망가지 못해서. 괜찮아, 수진아.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50년 만에 재회를 나눴습니다.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정호야, 우리 아들 민혁이가 너를 좋아한다더라. 네, 어머니. 잘했어? 엄마가 못다 한 사랑을 내가 해라. 수진의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민혁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수진의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결혼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75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수진과의 첫사랑, 아내와의 결혼, 그리고 민혁과의 황혼의 사랑. 모든 게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